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백제편에 이어서 신라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본 내용에는 제가 2010년에 번역한 흠정 만주 원류고 이 책의 내용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간단한 개요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양서에 보면은 신라의 선조는 진한이고 이 진자 진시황이죠. 진한으로도 부른다. 왜 그러냐면 이 진나라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을 만들면서 부역을 과도하게 하니까 그 부역을 피해서 마한으로 망명을 했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이 마한의 사람들은 이 동쪽 땅을 떼어줘 가지고 살게 했다. 그래서 진한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는 이 진한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송나라 때는 신라 또는 사라라고 불렀다. 나라가 작아가지고 스스로 사신은 못 보내고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 함께 갔다. 그러니까 남쪽 양나라 지역이니까 뭐 배편으로 가자면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백제는 뭐 규모가 크니까 선단을 꾸려갈 때 신라는 거기서 곁따라 갔다는 거죠. 통전에는 신라는 실로국이라고 했고 선조는 또 진한 사람이다. 진한은 처음 6국이었는데 점차 12국이 되었고 신라는 그 진한의 중에 하나다. 그 다음 위나라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고구려 왕은 옥조로 도망갔다. 옥조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옛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 돌아오지 않고 상당수 사람들이 옥조에 남았는데 이 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신라에 들어가서 신라 사람들하고 같이 강성하게 됐다. 이렇게 통전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고에는 신라는 백제 동남쪽 500여 리에 있고 신라왕은 본래 백제인이다. 바다로부터 신라로 들어가 왕이 됐다. 이 통고에 보면은 근데 우리 삼국육사에는 백제인이 신라왕이 백제인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근데 통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근데 삼국유사에는 뭐 석탈해가 배를 타고 와서 아진포에 표착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백제의 어떤 집단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세력이 돼서 왕이 되었는데 삼국유사에는 그런 것을 정확히 기록을 않고 신화적으로 운유적으로 비유해서 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통지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칠 때 사람들이 노역을 피해 신라로 들어오니까 마침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앞에는 진나라 노역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또 백제 사람들도 일부 또 신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 신라가 가라, 임나 등 여러 나라를 쳐서 없앴다. 구당서에는 신라는 변한의 후에 있고 한나라 때에 낭랑 땅에 있었으며 왕성은 금성인데 둘레가 7, 8리 정도 되고 유병이 3천 정도가 왕성을 항상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 금성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에 있는 반월성으로 보고 있죠.
수서에는 수나라 고조가 진평왕에게 준 칭호는 상계부 낙랑군공 신라왕, 즉 신라가 낙랑 땅에 있었다는 거죠. 옛 낙랑 땅. 그 다음 이 신라의 지역은 산이 많고 험해서 백제도 이것을 신라를 동마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통고에는 마찬가지로 수문제 때 진평왕이 주변에 가라 임나 등을 쳐서 없앴다. 서북쪽 경계는 개의 이빨같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로 튀어나왔다. 여기 대해서 우리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의 우리 그 당항 지역, 당항포 쪽을 당진 지역을 통해서 튀어나가면서 중국과의 어떤 통로를 개척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튀어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왕성은 김씨고 기인은 박씨이며 다른 성씨와는 혼인을 안 했다. 아마 특히 김씨들이 순혈주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송서에 보면 외국에서도 사신을 보냈는데 자칭,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국, 육국 제군사라고 했다. 외국에 자기들 보내면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이런 것들 전부 다 대표하는 군사다. 그것도 자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당서에서 보면은 고조가 해동삼국사의 나쁜 이유를 사신에게 물었더니 이전에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근데 오히려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가 신라왕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한이 됐다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진흥왕이 3년 산성, 간산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성왕을 죽인 사건을 가지고 이 구당서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당서에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할 때 신라의 군사를 응접하라고 하니까 신라가 5만 군사를 동원해서 고구려 남쪽 수구성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수구성이 어딘지는 삼국사기에 보면 미상지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 죽자 그 딸 선덕을 왕으로 세웠다는데 이 선덕여왕이고요. 그 다음 선덕여왕 또한 당연히 죽으면서 후사가 없으니까 여동생 진덕여왕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데 구당사에는 여동생으로 친동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친동생이 아니고 진평왕의 동생인 북방 갈문왕의 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갈문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갈문왕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4년에 진덕여왕이 죽으니까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죠. 왕이 되었는데 개부의 동삼사 낙랑군왕이 제수했다. 항상 보면 이 낙랑군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라가 낙랑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660년에 소정방을 웅진도 대총관으로 삼아서 수륙군 10만으로 백제를 평정케 할 때 김춘추는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우이도가 어디냐라는 데 대해서 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663년에는 신라를 계림주 도독부로 삼고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계림주 도독을 제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계림주에 대해서 만주 원류고 저자들은
계림의 발음은 현대 뭐 중국 발음이다만 지린이고, 오늘날 길림성 성도인 지린 또한 지린이다. 이 계림과 길림은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과 지리가 같으니까 이 계림주 도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길림성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주월요고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오늘날의 만주 지역을 길림성 지역까지 진출했다라는 것을 만주월요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에는 국내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 이 신라의 길림 지역 진출에 대해서 국내 여러 사학자들이 이 만주월요고를 상당히 좀 배척하는 또는 신빙하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라가 길림 지역을 진출을 했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만주월요고는 크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만주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는 만주지를 이어받은 만주족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이 만주월요고는 중국 근룡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사견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이 재밌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37년에 당나라에서 신라로 사신을 갈 때 황제가 사신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부른다. 따라서 경이 가면은 거기 가서 이 공자님 경전을 잘 밝혀서 유교의 흥성함을 알려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신라에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바둑 잘 두는 솔부병조 양경을 부사로 삼아서 보냈다. 이 솔부라는 것은 동궁을 관리한, 동궁을 지키는 위병들을 솔부라고 했고요. 병조라는 것은 그 동궁을 지키는 위관급 장교? 그 정도 보죠. 한 정팔품 정도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바둑을 아주 잘 둬서 유명했는가 봐요. 하급 관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졸지에 이 신라에 가는 부사로 따라서 그 먼 길을 가서 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당연히 신라의 국수하고 이 양계은과 이 양국의 정상급 국수들이 모여가지고 바둑을 뒀을 텐데, 아쉽게도 그 신라의 국수가 누구였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785년에는 선덕왕에게 금교 대위도도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여기에 또 영해군사라는 호칭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영해군이라는 것은 산동반도에 있는 영해 지역이 영해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영해가 아니고, 항상 이 계림주 자사라는 호칭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 812년에 헌덕왕에게 준 칭호 보면 또한 계부이 동삼사 검교 태위 지절 대도도 계림주 제군사 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 호칭이 대단히 긴데, 여기서 또한 계림주 도독, 계림주 군사, 영해군사라는 표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에서 신라나 백제 이런 데서 왕의 호칭을 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들어서 관작을 주게 되는데, 신라에 대표하는 것이 계림주와 영해군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신당서에 보면은 신라 동쪽에 장인국이 있는데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북쪽은 고구려다. 동쪽의 장인국들은 키가 3길 정도 되고 혹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왕은 금성에 살고 나라는 산이 수십 년 이어져 있다. 골짜기 입구에 쇠문을 달아서 관문이라 하고 항상 노사 수천 명이 지켰다. 신라 동쪽에 키가 거인국이 있어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다소 이게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는 좀 애매한데요. 하여튼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 관문이 있었다 하는데 이 관문이 또한 어디인지도 명확히 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관산성이라고 해서 이 관자가 나오는데 혹시 관산성을 말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연구가 없고요. 그 다음 648년에 진덕 여왕이 김춘주를 사신으로 보내서 복장을 고쳐 중국식 제도를 따르기로 청하자 궁중에 진복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의 기존 전통 복장을 전부 다 중국식 관복으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신라는 어떻게 하든지 중국 당나라의 어떤 힘을 빌려야 하는 약자적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따라서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라의 대당 투쟁입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이 백제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문무왕은 고구려의 어떤 저항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백제 땅에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 대당 투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합니다. 삭탈하고 나서 당시 당나라에는 동생 김인문이 인질로 당나라에 가 있었는데 이 김인문을 임해군공으로 자기를 주고 신라왕으로 임명해서 너 돌아가서 신라왕이 되어라. 이렇게 문무왕은 파직을 하는. 이렇게 되니까 문무왕이 어쩔 수 없이 사신을 보내서 사과를 하니까 다시 김문무는 다시 당나라에 다시 돌아갔고 왕위를 사양했고 김범민 그러니까 이 문무왕을 복위시켰다 라는 이런 기사가 참 대단히 당나라의 약속으로서 어떤 힘없는 신라의 참 비극적인 일이죠. 왕도 그냥 당나라에서 갈아치우고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힘이 없으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다음 앞에 백제 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당해에 보면은 문무왕과 의자왕의 아들 태자 부여융이 백제 운징서에서 맹약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신라편의 당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제간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간에 있던 조약 맹약이라는 것은 한동안은 지켜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 결국은
이 한 나라의 어떤 방위는 그런 종이 조각 또는 말하는 언약이 아니고 자기 힘에 의해서 결국은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신라는 백제 땅을 다 차지했고 고구려 남쪽 지경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고, 신당세는 그 지역이 가로천리 세로 3천리 정도 되는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당서에는 733년 개원 21년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을 때 성덕왕이 이를 물리쳤다. 발해 무왕이 산동반도 등주를 바다 건너 등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신라가 물리쳤다. 근데 신라가 거기에 대해서 성덕왕은 영해군 대사로 관작을 올려주고 다시 말갈이라는 것은 발해죠. 말갈을 공격해 했다. 이 삼국사기 기록은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발해 남쪽을 육로로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신당서에 보면 현지에서 발해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840년에 보면은 당내 볼모와 유학으로 왔던 105명이 돌려보냈다. 그 당시 당나라에 105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 또는 뭐 왕족들의 볼모로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당서에는 드디어 이 장보와 정년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의 장보와 정년이 있었는데 아주 전투를 잘했고 특히 창을 잘 썼다. 그 중에 정년이라는 사람은 바닷속에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당에 들어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는데 이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가서 건의하기를 해로의 요충지인 청해에 진을 세워서 해적들이 우리 신라인을 잡아가지고 중국에 노비로 팔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건의하니까 장보고에게 군사 1만을 주어서 지키게 했다. 삼국사기에는 보면 이때가 828년 흥덕왕 때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보고가 신라에 돌아가서 부귀를 누리고 있을 때 정년은 지금의 강소성 연수 지역에서 아주 좀 비난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은 다시 내가 장보고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장보고한테 돌아가니까 장보고는 정년을 대단히 환대하고, 마침 그때 나라가 혼란해져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와 정년에게 군사 5천을 줘가지고 이 환란을 평정케 합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가 재상이 되고, 대신 이 정년이 장보고 대신 청해를 지키도록 했다. 이 청해의 위치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완도인 것 같다. 지금의 완도다. 지금 그래서 현재도 지금 완도에 가면 장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청해진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하마가 조공품이라고, 당의 조공품이라고 나오는데, 이 과하마에 대해서 두피를 조공했다. 이 두피를 조공했다는 것은 이 대량의 어떤 물자가 아니고 특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하마는 최고가 약 3자였다고 하니까 높이, 최고라는 것은, 말의 최고는 이 앞발의 발바닥부터 이 어깨 높이까지, 이걸 말의 최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3자니까 약 90cm,
1m 이내라는 것이죠. 근데 신라와 백제의 과마가 당에 조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고려나 우리 조선에 보면은 이 과마의 기록도 없고 과마 이 작은 말이 멸종이 되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광서 장족 자치주의 덕보현에 보면은 이 최고 90cm 외마가 있는데 이 사진이 보면 이런 사진인데 특히 그 여러분들이 뭐 중국 검색 사이트에 덕보 외마 이렇게 쳐보면은 이 소형 이 외마에 대해서 많은 사진들이 올라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뭐 일반적으로 이 과하마를 이 조랑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뭐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제주의 조랑말을 과하마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이 높이가 조금만 이 애완용 그래서 중국 한나라의 왕실에서는 이 과하마를 왕비가 타는 연을 끌게 했다. 애완용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주몽이 타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말을, 셰퍼드보다 조금 더 큰 말이죠. 특히 우리 동물원에 가보면 아메리칸 폰이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말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전혀 사서와 기록과 다르게 노루를 갖다 놓고 탐나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국내 기록이 있는 이 과하마를 복원해서 어떤 뜻 있는 분들이 또는 뜻 있는 단체 그래서 이 과하마를 복원해서 오히려 신라의 백제의 이 전통 우리 멸종한 이 과하마를 복원하는 게 어떠냐 역사적으로 더 의의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덕보의 과하마는 한 필에 중국 5천에서 6천 위안인데 국내 환율로 따지니까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한 필에 그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복원을 좀 우리가 황새나 따오기도 복원하는데 이 과하마도 복원돼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과하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36년에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신라 관원으로 선의부사 충연주 도독부 사마로서 비어대를 하선 김운경을 치주장서를 임명했다. 신라의 김문경이라는 사람은 인질로 와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본국으로 갈 때 가서 통역하기도 하고, 또 조서를 번역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연주, 이 연주하고 치주는 산동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어떤 신라 관리에게 어떤 산동선 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관리를 임명한다는 게 이해를 잘 우리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 산동 지역에 우리가 신라의 많은 거류민들이 신라방 대표적인 신라방이죠.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김운경의 사실을 볼 수 있듯이 김윤무란 사람은 보면 26년간 당나라의 볼모로 있었다는 거 보니까 참 약소국이 참 강대국에게 인질들이 붙잡혀가면 상당히 좀 힘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무왕 쪽에 나오는 기록에 조금 또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신무왕이 지청절도사를 보내 노비를 보내니까 황제가 가엾게 여겨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근데 이 지청절도사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신라 관직에 또 지청절도사, 여기 치주장사, 치주와 지청 같은 충연주, 전부 다 산동 지역인데, 이 종래의 한자로 보면 이랬습니다. 신라왕 김우징, 김우징은 신무왕입니다. 견 지청절도사, 지청절도사를 보내다. 노비 제긍이 원인, 황제가 멀리서 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영각 귀봉국, 봉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부분을 종래에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지청절도사에게 김우징이 노비를 보내니까 황제가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청절도사에게 노비 보낸 걸 황제가 또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이 불쌍하다고 노비 한두 명 받은 것을 황제가, 야, 너 노비 받지 마, 돌려보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지청절도사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지청절도사 또는 연주도독부 사마, 치주장사 이런 것들은, 이 절도사는 사실은 신라에는 없는 관직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라에서 산동반도 지역에 있는 신라 거류민들을 대표하는 총영사, 이런 사람들을 신라에서 관직을 달라고 할 때 연주도독부 사마, 치주장사 또는 지청절도사, 요즘 말하면 LA 총영사,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은 이 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산동성 지역에 있는 지명들인데요. 아까 충연부, 연주라는 것이, 이 연주부는 여기 이 지역이고요. 치주, 청주는 산동성이 북부죠. 이 지도는 대천광여도입니다. 등주는 여기죠. 그래서 이 산동성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이 산동성과 이 발해는 섬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쉽게 건너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영해군사라고 하는 것이 이 영해입니다. 그 다음 이 대천광해도에는 여기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되어 있는 혼일강력 대지도에 보면 청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해가 아니라 청해. 그 다음 이 청해 바로 옆에 적산이 있죠. 이 정해 적산, 적산이 바로 장보고가 법화원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적산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가면은 특히 장보고 동상도 있고 법화원이 복원이 돼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청해진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중국 기록을 중심으로 봤을 때 특히 신라 사신들에게 청주 지청절도사, 청주 치주장사, 연주 도독사마, 이런 또 영해군사, 이런 관직을 부여하고 실제 신라방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면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진은 산동성, 적산 이 지역, 정해 지역이 청해진이 아니겠느냐. 특히
무역의 중심지가 되려면은 좋은 항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더라도 뭐 부산, 뭐 대표적인 주요 항구들을 보면 주요 무역항들은 전부 다 이 배후지, 좋은 배후지와 큰 좋은 항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완도는 그런 좋은 항구도 없고 특히 배후 도시도 없고, 조선시대, 고려와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조선의 수군 자수영, 뭐 전라수군 자수영, 우수영이 보더라도 뭐 여수지역 이쪽에 있었지, 뭐 그 먼 바다 완도에는 그런 뭐 수군 근거지도 없었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무역항의 조건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의 위치를 볼 때 완도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산동성 적산으로 지금 장보고에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청해진으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중국 사서 기록이나 또는 실제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도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